네, 전 시간에 이어서 2차 2과목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1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는 그때 기초 용어의 정의 부분,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이 과목에 해당됐던 조사 방법이나 그다음에 뭐 피해 정도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배와 관련된 용어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 과목과 관련된 용어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손해평가의 개요에 대한 부분들, 손해평가에 대한 의의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손해평가 업무에 대한 중요성,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제가 1과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키워드나 아니면 이렇게 큰 소제목 정도를 저희가 쓰라고 하는 부분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에서 이 중요한 의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가로넣기를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선의 계약자 보호, 그다음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서가 있고 기본서에 대해서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이제 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소제목 중심으로 또 저희가 또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도 처음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되 그 다음에 바로 요약을 하시고 소제목 정도로 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3회독, 4회독 뭐 또는 뭐 한 5회독 이 정도 많이 하고 다시 기본서를 한 번 정도 읽는 식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되 그다음에 기본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밑줄 치인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해가 발생을 하면 사고 접수를 계약자가 해서 그 사고 접수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손해평가반이 이제 구성이 되고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고 보험금 산정해서 다시 계약자한테 이제 안내를 해줌으로써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에 대한 개념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A라는 목적물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평가한 값을 저희가 다시 이제 A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피해 접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가 있겠죠. 한번 간단히 메모를 해보면 네, A라는 계약자가 있고요.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 사과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태풍 피해가 있어요. 태풍 피해. 태풍 피해가 있으면 사고 접수를 하면 B라는 보험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겠네. 재해보험 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C 이제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을 하면 이 손해평가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한 값을 손해평가한 값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이 재보험 사업자가 이 손해평가반에다 주면 이 손해평가반이 이 값들을 가지고서 제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한 값을 다시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그걸 근거로 계약자한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는 이제 그런 구조. 이 부분들 우리가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보험 대상 목적물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제 약간 태풍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손해 정도가 어느 정도를 파악해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중간에 보면 손해평가에 대해서 어떤 수확량에 대한 감소, 파악하고 그다음에 손해 비율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몇몇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출제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첫 시간이니까 한번 좀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손해평가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러한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결과가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달라.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충주에서 조사를 할 때도 표를 이제 조사하는데 여기서 A 농가가 있고 B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A 농가는 피해가 있고 B 농가는 피해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지역이더라도 같은 계약자마다 틀릴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었을 때 이 서해안과 이 남해안 이 일대는 태풍 피해가 입었었는데 이 내륙 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마다 각각 결과가 다 다르므로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야만이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키워드가 됐네요. 제3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 방법수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 객관성을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3자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이 보험료율 어떻게 보면 이 보험료율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어, A라는 뭐 B, C 이렇게 보면 이제 다양한 계약자들이 이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실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일정하게 보험회사에서 A나 B 일부 계약자들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냐, 보험금. 여기서 보험료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은 납부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극소수만 이제 보험금 혜택을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의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지급한 보험금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분들은 따로 보험금도 타지 않았고 내년에 또 다음에 보험료 할증까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이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한다. 그래서 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적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나중에 요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반면에서 보험금에 대한 지급들이 많아지면 보험료에 대한 것들이 할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작은 보험료를 내서 보험금을 좀 크게 타시면 그 계약자분들한테는 나름대로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이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은 피해가 없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보험금을 못하는 데 반해서 또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런 역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조사할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대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다. 당연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넷째, 객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피해는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계약자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내가 1만 원을 내서 1천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걸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험료가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1천만 원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 사실 이제 보험료의 할증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 그러면 나 보험 가입하지 않을래 라고 함으로써 아예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서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함으로 따라서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네요. 다섯 번째, 이 손해평가 결과가 결국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의 조정의 기초 자료로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손해평가 결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역이나 해당되는 품목이나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누적이 될 거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로서 근거로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 외에도 농업재해에 대한 이런 통계, 그다음에 재해 대책,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에서 어떠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역, 어떠한 품목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수립이 되니까 통계나 재해 대책 수립에 이런 기초 자료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그다음에 또 보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즉 이 부분들은 이 보험료와 보험료율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이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만이 이게 보험료율을 이제 또한 이제 타당하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평가를 너무 많이 이제 후하게 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하게 되면 선의의 불특정 다수가 보험료율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역적인 특성들이 좀 강한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뭐 사과나 뭐 배, 뭐 또는 벼의 경우에서도 일정한 지역, 또 어떤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지역의 작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손해평가인 조직이나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빡센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보시는데 사실 보험 가입을 그 지역만 가입한 게 아니라 전국에 평균치로 가입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지역의 불특정 다수한테 보험금이 많이 지급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는 보험금이 거의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을 때 이때 지급된 보험금이 많음으로써 나머지 계약자들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과 관련된 부분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게 정당한 보상으로서 손해평가 업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역시나 똑같은 선의 계약자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 부분이 인상이 된다. 그런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 역시나 이런 보험료에 대한 상승과 관련되어 있고 또 보험 사업의 건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부당 보험금의 증가 이제 이게 그 보험료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들은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 그거 관련돼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2절의 손해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1차 2과목, 이 과목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보험 법령,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과 그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요령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역시나 중요한 부분들 그냥 밑줄 친 부분들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손해평가 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이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죠. 근데 손해평가인은 아시다시피 뭐 5년 이상 뭐 경작 활동했던 뭐 농업인 아니면 뭐 2년 이상 뭐 가르쳤던 분, 3년 이상 가르쳤던 분, 또 어떤 농업에 관련된 아니 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에 관계 전문가들 말 그대로 이 전문가나 그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위촉이고 그다음에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11조 제2항이 뭐였냐면 제11조 2항이 해당하는 이제 법령이죠. 법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 되겠네요. 그다음에 보험업법에서 따라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보험업법에 관련된 부분들 제11조 2가 아마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일 것 같아요. 농업재해보험법 11조 2에 따른 손해평가사.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이 농업재해보험법에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던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어업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 장관들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해수부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관련된 그 어업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손해평가사가 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조항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협회나 다른 조직에서도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대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테스트를 통과한다든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든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면 손해평가사한테 우선순위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시, 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손해평가인만 해당이 되세요. 손해평가인 상호간의 담당 지역을 교차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저희가 조직이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다음에 손해평가인 하면 이 두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여기는 손해평가 관련된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의해서 여기는 보험업법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격 사항을 이제 취득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손해평가인 분들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 또는 관계 기관에서 몇 년간에 대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들 위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된 지역에 대한 손해평가인 분들이 많아요. 해당된 농협의 평가인이나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지인이거나 또 어떤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는 전국으로 이제 흩어져서 조사를 하고 지역 손해평가인이 해당된 지역에서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인이나 인맥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이게 시군구라고 하죠. 시군구. 이 해당된 시군구 지역 내에 있는 손해평가인 분들은 서로 교차해서 손해평가를 할 수 있게 그래야만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 시군구에 대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담당 지역을 교차한다. 이게 지역 손해평가인이에요. 뭐 역시나 이것들도 해당되는 장관들이 정한다. 그다음에 이런 장관들이 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 손해평가인이 할 때는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토가 손해평가사는 나중에 2015년, 2016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손해평가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 이제 2001년부터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럼 2015년 이때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손해평가인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에서 경험과 지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이런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떤 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자동차 이러한 부분들에서 손해평가가 아니죠. 또한 이제 손해 사정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맡아서 했던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2015년, 2016년부터는 이제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때에 대한 법령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분들이 손해평가사라는 부분들은 안 나오고 손해평가인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부분 없네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 부분들도 우리가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사정사가 담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을 원하기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전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뭐 여기서 지역 농업,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험 모집을 그다음에 이런 재보험 업무에 대한 일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어떤 농업 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 협동조합,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 또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말 그대로 이제 단위 농협죠, 단위 이거. 단위 농협, 단위 축협 이런 부분들 또는 여기서 품목별 만약에 어떤 금산의 인삼 관련돼서 또 뭐 청송의 어떠한 사과, 나주의 뭐 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예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발달된 데도 있어요. 품목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법 그럼 이제 임산물이죠. 임산물 관련돼서 지역 산림조합, 그다음에 품목별 업종별 이런 산림조합, 그다음에 어업과 관련돼서도 역시나 수산업법에 따라서 수산업 협동조합에 따른 지역별 수산업 협동조합, 그 수협이죠, 수협. 위에는 이제 산림청이고 산림업이고 여기는 밑에 수산업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 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1차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혹시 빈칸 넣기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그러면 농협, 그다음에 어, 어디죠? 뭐 축협, 그다음에 수산업, 수협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손해사정법인이 되겠네, 손해사정법인. 그 다음에 농업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위쪽은 손해사정법인, 농업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가 우리가 양협회가 되는 거야, 양협회. 사단법인 농업재보험협회, 농재협, 한국손해평가사협회, 한손협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도 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데 이게 지금 아직 이쪽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법령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자의 유형을 간단히 보면 조사자의 유형은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한자, 그러니까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관을 하는 거죠. 네,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 하는데 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에 실무수습을 마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를 손해사정사라고 한다. 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 밖에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였죠? 농협, 축협, 어떤 수협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협회는 빠집니다. 이 손해평가 협회는 손해평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회는 손해평가 업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에다가 법인은 이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손해평가사 합격을 하면 양협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해사정 법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손해평가사들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어, 손사 법인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양협회에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손해평가사가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기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어차피 손해사정 법인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농재협이라는 조직도 평가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평가사들이 합격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조직의 구성은 손해평가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정법인 같은 경우에서도 평가사에 대한 이제 합격생들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아짐으로써 손해평가사들을 더 많이 이제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체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간단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부분은 과거에 15점짜리로 또 출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먼저 손해평가 체계는 손해평가는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이 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지막이 이제 그러니까 사고 발생 통지부터 시작해서 현지조사 및 이 검증조사 거기까지가 끝나는 거네요. 한번 결과론적인 것도 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기할 때는 우선은 통역반, 통역반이에요. 무슨 통역반, 실력, 실력, 조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통역반, 통역반 실력은 실력을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통지가 됐으면 이 A라는 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걸 통지를 하면 어디에다가 당연히 이제 보험자에다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 그 위탁을 받았던 애가 단위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NH 손보에다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하는 거겠죠?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겠죠. 손해평가반.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장이랑 어떤 현지조사 받아서 그 내용들을 조사한 값을 다시 이제 B에다가 제출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현지평가 구성하면 여기서 하는 거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네요. 현지조사에 대해서 실시한다. 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B에서는 이 조사값들을 입력을 해야 되겠네. 입력을 한다. 그렇게 되네. 사고 발생 통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B에서는 사고 발생 보고를 전산에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손해평가반이 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이 조사값들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검증조사나 또 재조사나 그런 조사들 값들을 따로 할 수 있다. 됐네요. 그래서 보면 현지조사 실시하고 그다음에 현지조사 결과 전산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시 현지조사하거나 뭐 검증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빈칸 넣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조사자 1인, 그 손해평가반은 여기서 손해평가반이 중요한 손해평가반은 조사인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를 구성하다. 그래서 1인부터 5인, 최소 1인, 최대 5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표조사를 1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 우리는 2인 조사를 해야만 된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2인 조사를 해야만이 어떤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를 이제 면담하거나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인 조사를 하다 보면 농로도 잡고 그다음에 그래서 교통을 이제 운전하면서도 사고 위험도 있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이 가서 계약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표본도 떠와야 되고 다시 이제 어떤 걸 훑어가지고 조사값들 같은 정리를 해서 다시 또 계약자한테 안내해 주는데 시간들이 걸리고 또 혼자 살려면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조사의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들이나 또 안정성 때문에도 한 2인 이상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1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 보시고 이때 구성은 손해평가사가 됐든지 손해평가인이 됐든지 손해사정사가 됐든지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인 1인이 있으면 안 돼요. 보조인은 말 그대로 보조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이런 손해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손해평가 보조인만으로는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사에 대한 어떤 이제 위치들이 더 이제 올라가고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조사하고 검증조사인데 뭐 현지조사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들인데 이 현지조사도 재보험 사업자 등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까 손해평가반에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두 개였죠?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이었는데 이 재보험 사업자 말 그대로 보험 회사가 어떤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예찰 조사나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시하거나 그다음에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를 검증조사할 수 있다. 이 검증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겠죠?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결국은 어, A라는 계약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B라는 보험사, 그다음에 C라는 여기가 보면 재보험 사업자,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정당하게 조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재보험 사업자가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재보험 사업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잘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검증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보험 사업자, 즉 농작물 재보험은 NH농협 손해보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보험사, 이거는 뭐 농구먼이죠. 및 정부,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아니, 농림축산식품부나 농구먼 그 부분이 정부에 해당됩니다. 네, 이어서 앞에 있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개 나옵니다. 먼저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8조항을 보면 손해평가반은 해당하는 1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이미 이제 15점짜리 서술형으로 나왔던 적도 있었고, 관련된 부분들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된다. 손해평가반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평가반. 손해평가반으로서 안 된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구성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네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조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다음에 C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A가 어떤 뭐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있고 A 계약을 이제 모집하는 사람, 모집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C라는 손해평가가 하는 사람이 손해평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A랑 B가 달라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서 C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A 계약자 가입자가 모집인 B인 것을 손해평가를 A가 이걸 했다. A가 B가 모집하고 A가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자기가 가입한 자기 가입한 거를 조사한다. 그럼 이걸 들어가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해율 100% 나오고 90%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그럼 다음 A가 계약자고 B가 모집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B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집, B가 모집하는 걸 B가 평가한다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이제 관계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사를 다시 C가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한다는 검증조사. 이게 될까요? 내가 한번 조사를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조사라고 하면 2차 조사를 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조사한 것을 내가 다시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한다는 것들. 여기까지는 세 가지가 이해되죠. 이게 1번, 이게 2번,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직전 30일, 직전 31일, 30일 동안에 A 계약자, B 모집자, 이건 또 하면서 A 계약자, B 모집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를 C가 했다. 그 다음에 C 계약자, 뭐 D 모집인 이런 부분을 A가 했다. 이 부분의 공통분모 뭐죠? 평가를 하는 거라 이러한 가입자, 상호간, 가입자 상호간이죠. 가입자 상호간에 교차로 손해평가를 하면 되겠나요? 서로 이제 근데 그 단서 조항이
직전 30일이라는 조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날짜로 이렇게 과거에는 첫 번째 적과전수 종합위험에 대해서 착과 조사를 언제 했다. 그다음에 낙과폐 조사를 언제 했다. 또 다른 피해가 있는데 이제 이때 이 조사를 할 때 이 조사를 가능한 사람, 가능하지 못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 손해평가만 구성할 때. 한번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할까? 가족들이죠. 아니면 뭐 친인척이 되겠죠. 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를 자기가 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그다음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모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직전 손해,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실시한, 내가 1차로 실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안 되고, 그다음에 직전 손해평가를 또 30일 이내, 이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한 상호 손해평가, 상호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A, C, B, D가 있는데, 이 A 거를 C가 조사하고, 이 C 거를 이제 A가 30일 이내에 조사했다는 겁니다. 계, 계약 가입자 상호 간에 상호 손해평가를 했다.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간단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준비를 어떻게 할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한다는 부분도, 그러니까 원칙은 A라는 계약자가 있으면, 제가 가입자라고 해도 계약자가 있으면, 이 가입자, B라는 재보험 사업자, 그다음에 여기라는 C라는 손해평가반, 그러니까 B는 손해평가반한테 현지 조사서를 줍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같은 것도 하고, 그럼 C는 여기서 조사를 해서 현지 평가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제출할 때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서명 이런 것들을 받아야겠죠. 조사값에 대한. 근데 서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아예 평가를 자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평가를 조사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서명을 못 받았던지 평가를 못 했던지 결국은 재보험 사업자한테는 다 제출해야 돼요. 그거를 현지 조사를 받아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또 원만하게 조사를 했으면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출하려고 했는데 서명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계약자가, 또는 제출을 조사를 했는데 아예 손해평가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런 법조항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그 현지 조사를 마련해서 이제 손해평가반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어떤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제출한다. 이게 1번이고, 서명 없다 2번, 뭐 평가 못한다 이게 되겠네요. 첫 번째 1번 보면, 이제 첫 번째 됐고요. 그래서 현지조사서의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서명을 받아 재보험 사업자에 제출해야 돼요. 그게 1번이었고, 이제 그 중괄호 2번은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해서 조사는 다 했는데, 그럼 서명을 거부하면 서명을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한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통지를 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서명 안 했는지 봤더니 손해평가반이 조사했더니 피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계약자한테 안내했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엇을 안내를 했는데 계약자가 그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계약자 보기에는 피해가 뭐 30% 나온 것 같고, 아니면 조사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있었다. 큰 게 피해율 같은 거겠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했던 값들을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것들 안내를 해드리고, 근데 이 계약자 서명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서명 없이 결과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현지 조사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당연히 그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어떤 상황들은 다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다음에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손해평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값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이렇게 우리 조사를 하지 않으면 현재 그 접수했던 피해에 대해서 따로 그 피해가 뭐 없다, 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해야만이 조사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조사를 못하게 하셨고 손해평가를 못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돼서 그것으로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항상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지한 후에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한다. 결국은 또 그 우리가 받아왔던 건다 그 연주소산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본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재조사를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때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데 이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한테 다 안내를 해드렸을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7일 이내 너무 긴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봤더니 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진이나 증거를 가지고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재조사를 신청하면 이 손해평가반 C가 가는 게 아니라 D라는 다른 손해평가반을 보내야 돼요. 다른 손해평가반.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하고 할 때는 당연히 이 손해평가사분들이 뭐 따로 허투루 조사를 하는 부분은 없고 계약자와에 대한 어떠한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계약자의 니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잘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계약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있었던 손해평가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의 의사 관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약간만 조절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 동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목적물이 어떤 부대시설이냐, 아니면 구조체 피복제냐 그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간단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내용들 한번 읽어봤고, 이 다음 시간부터 현지조사 내용부터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이제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적화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